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지난 비트코인 캐시를 주제로 한 영상에 이어 추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본 영상은 절대 특정 종목이 더 좋고 나쁘다는 것을 다룬 영상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현재의 흐름과 정보를 제공해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21년 3월 24일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테슬라의 자동차를 비트코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공고했습니다. 해당 뉴스를 통해 세간을 또다시 한번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이러한 시점에 bitcoin.com이라는 곳에서 다룬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서 비트코인 캐시의 특성과 더불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어떻게 같이 움직이는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3월 26일 킴닷컴은 비트코인 캐시가 대중시장에 기여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으며 비트코인 수수료 비판 일론 머스크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발표 이후 닷컴이라는 사람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비용이 특정 지불에 있어 신뢰성과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닷컴은 소다를 비트코인으로 사보라며 이야기했고 비트코인의 메디안 피가 8.92달러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비트코인 캐시는 0.001달러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했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메디안 피는 트랜잭션 피의 중간값을 의미하는데요. 닷컴이 의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비트코인으로 소다와 같은 소액의 물건을 결제를 할 때 효율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비용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며 비트코인 캐시의 트랜잭션 수수료는 2019년 이후로는 변화의 폭은 있지만 비트코인처럼 큰 폭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비트코인 캐시 영상에서도 다루어드렸듯이 거래 블록 사이즈의 문제와 더불어 거래량의 증가와 수수료 증가에 따른 해결책을 목표로 탄생한 비트코인 캐시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기사를 살펴보시면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organization의 오너인 코브라가 자동차를 살 때 8.92달러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주장했던 것과 같이 닷컴의 설명에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의 지지자 데이비드 본드는 코브라에게 비트코인의 수수료 비용은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오늘은 9달러, 내일은 1000달러의 내용으로 트위터를 통해 응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2017년 지난 강세 기간 동안에는 트랜잭션마다 50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를 더 살펴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닷컴의 비난에 있어 타당하다라고 언급했다고 하죠. 일론 머스크가 타당하다라고 했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나쁘고 비트코인 캐시가 좋다고 편가르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점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과거 2021년 2월 6일 이미 페이팔을 통해서 비트코인 캐시를 매매할 수 있게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1년 3월 31일에는 페이팔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상품 지급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등 페이팔 월렛 내에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페이팔 상품 결제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모두 거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제공하였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에서 자동차를 비트코인을 활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먼저 테슬라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행위는 규모가 큰 거래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언급되었던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들의 말을 빌려보자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8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상에서 거래를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의 비싼 수수료와 더불어 처리할 수 있는 거래 트랜잭션의 속도나 블록 사이즈 등의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페이팔에는 비트코인 캐시까지의 서비스를 확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같이 대중들이 가볍고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비트코인 캐시를 포함한 GDLC의 코인들을 탑재한 것을 보면 분명 그만한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 시간이 지난 2019년 12월 23일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캐시 햄버거 시장 내 주요 결제 수단으로 부상이라는 제목으로 슬로베니아의 버거킹 매장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발빠른 결제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은 실용적이지 못하며 두 번째로 수수료가 비트코인은 높고 결제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앞서 페이팔을 통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버거킹과 같은 프랜차이즈점에서는 과다한 수수료를 지불하기에는 제공되는 상품들의 가격이 비싼 측에 속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워와 같은 시간대를 고려한다면 빠르게 결제가 되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이를 통해 햄버거 상점뿐만이 아닌 이전의 영상에서 언급되었던 일본의 라쿠텐과 같이 대중들로부터 자주 결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비트코인 캐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을 간접적으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인 2021년 3월 11일 기사를 보시면 미국의 프라이빗 항공 서비스와 같이 결제 규모가 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체에서도 비트코인과 더불어 비트코인 캐시도 함께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는 결제라는 카테고리 선상에서 자신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에 배치되며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굳이 편가르게 하면서 한쪽에만 투자하고 한쪽은 버리는 행위가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2021년 3월 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ETP를 상장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스위스 자산 운용사 22일 세어스가 3월 9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사나 제트라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 ETP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두 개 ETP 상품은 코인베이스 엔터프라이즈급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 자산을 운용한다. 앞서 20일 쉐어스는 제트라의 비트코인 ETP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ETP가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ETP란 Exchange Traded Product의 약자로서 상장 지수 상품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개인 투자자들이 HTS 즉 Home Trading System, 집에서도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토대로 사고 팔 수 있게끔 잘게 쪼개놓은 펀드를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ETF, Exchange Traded Fund와 ETN, Exchange Traded Note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상장지수 상품 내에 펀드와 증권이 있다까지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ETP, ETF로 등재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가상자산이 금융시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인정받고 정상적인 금융자산으로서의 탈바꿈이 되며 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편리하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성장하며 제도권으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면 또 재미있는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작년 2020년 6월 11일 비트코인 ETP가 독일 증권거래소 상장이 된 적이 있었으며 2021년 1월 14일에는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었고 최근에는 캐나다에 이어 브라질도 2021년 3월 19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렸죠. 이렇게 최근에 많은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ETF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ETF 준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브라질 비트코인 ETF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번에 승인한 ETF는 해시덱스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와 QR ETF로 QR ETF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 지수를, 해시덱스 ETF는 해시덱스와 나스닥 크립토 지수 NCI를 추정한다. NCI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텔라룸의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총 6개 암호화폐 가격을 토대로 한다라고 기재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수라는 것은 어떤 특정된 상품의 값의 일정 기간 동안의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비교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통계적 수치나 값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제공되는 ETF 중 하나는 나스닥 크립토 지수인 NCI를 추정하며 해당 NCI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스텔라룸의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로 총 6개의 암호화폐 가격을 토대로 한다고 합니다. 즉 ETP, ETF 상품을 다루는 데 있어 비교축이 되는 종목들이 위에 언급드린 6개의 암호화폐 가격이 토대가 된다는 의미이고요. 그중 비트코인 캐시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9일 기사를 더 살펴보시면 더 블록에 따르면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기반 암호화폐 ETF가 버뮤다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나스닥 인덱스 및 어드바이저 솔루션 글로벌 헤드 션 와서만은 나스닥은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부응해 업계 벤치마크를 만들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나스닥 암호화폐 지수 FAQ 시트에 따르면 지수 구성 자산은 핵심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비트스탬프, 제미니, 크라켄 등 USD 마켓에서 일정 거래량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나스닥의 법률, 프로덕트, 트레이딩 부서에 걸쳐 지수 개발을 감독하는 이사회가 있고 해당 구성 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스텔라룸의 6개다. 션 와서먼은 나스닥 암호화폐 지수가 모든 투자 상품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목적으로 쓰이는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한다면 너무 지나친 해석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DCG의 코인베이스, 윙클보스 형제의 제미니 거래소, 그리고 미국의 거의 중심적인 거래소라고 볼 수 있는 크라켄 거래소 등을 거쳐 만족돼야 하는 요건들을 통과하고 나스닥이라는 곳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통한 지수를 설립하는데 과연 의미 없는 코인들을 선별했을까요? 마지막으로 2021년 3월 11일 기준 비트코인 캐시 신탁 보유 자산이 증가했다며 뉴스가 나왔었고 2021년 3월 31일 기준 지난 30일간의 변화를 살펴보시더라도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매수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않고 다른 코인들에 비해 상승을 하지 못한 코인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그만큼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언제나 기회는 대중들이 관심이 없고 신뢰하지 않을 때 발생하니까요.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된 인내의 기간이고 본인의 선택과 책임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